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 국회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외 앱으로 접근해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오늘 재판에서 계획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트랙, 경찰 집단 마약 연루 유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관이 연루된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마약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모임을 주도한 일당을 구속했는데요. 윤 청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마약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MG 조폭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취합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행인을 친 롤스로이스 사건, 역시 약물에 취해 주차 시비 중 흉기 위협을 가한 람보르기니 사건 모두가 해당되죠. 조폭 개입과 자금 출처 여부는 강력범죄 수사대에서, 코인 사기 등의 수사는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 신우이가 떠안아 준 것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배우자가 보유했던 소셜뉴스의 주식을 신우이에게 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셜뉴스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운영사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백지 신탁을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지분은 전부 다 당시에 저랑 공동 창업한 사람한테 100% 넘겼고요. 신우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주겠다. 그래서 떠안아줬고요. 당시에 회사가 적자 상태였고 지분을 매각할 대상을 찾기 어려워 신우이에게 팔았다는 주장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신우이는 주택 백지 신탁 대상의 이해관계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해 충돌 가능성을 막는다라는 법 취지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죠. 앞서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와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 공동 주최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친분설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2018년 근로소득 7,500만 원을 받은 게 보도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총 163억 9,0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가 보유 중인 소셜뉴스의 주식은 약 10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세 번째 트랙, 최장암 투병 끝 별세입니다. 원로 배우 변희봉 씨가 향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췌장암이 재발해 투병해 왔습니다. 고인은 1966년 성우로 데뷔한 이후 연기자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등에도 출연하며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트랙, 내가 누군지 알아입니다. 이거 아나무인, 갑질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단골 멘트죠. 뮤지컬을 보러 간 미국 공화당 소속의 로렌 보버트 하원 의원이 진상을 부리다가 쫓겨났습니다. CCTV 보겠습니다. 일단 뭔가를 입에 가져다 대더니 연기를 훅 하고 내뱉죠. 전자담배로 보입니다. 공연 시작하고 나서는 번쩍번쩍 불빛 내면서 공연 사진도 찍고요. 또 너무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주변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른 관객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공연장 밖으로 쫓겨났는데요.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윽박을 질렀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보버트 의원 측은 공연을 열광적으로 즐겼을 뿐이고 전자담배가 아니라 뮤지컬 안개 효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리꾼들 해명마저 진상이다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트랙, 식은땀 나는 구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해변인데요. 네. 상어 한 마리가 해변으로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네. 이대로 두면 이제 폐사할 가능성이 크죠. 네, 결국 사람들이 나서서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꼬리 힘이며 날카로운 이빨까지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무시무시합니다. 다행히 방향을 잘 바꿔서 다시 바다로 상어를 돌려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영상만 봐도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별탈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요새 국내 해변에서도 상어가 많이 목격이 되는데 절대 다가가시면 안 됩니다. 신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네, 이제 초록방 시내 원룸으로 이동해서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5시 뉴스 후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콤비,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뭐 본회의도 있고 두 분 다 바쁘셨을 텐데 특히 좀 김 의원이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따 또 의총 가셔야 된다고. 네, 지금 뭐 의원총회가 조금 전에 중단된 걸로 들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에 갔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또 민주당이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또 나갔고 오늘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국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영장에 해임 건의안 맞불 이렇게 잡았고요. 먼저 오늘 아침 상황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침 7시쯤에 당대표실에서 실려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요. 탈수 증상이 있고 또 말하기가 좀 어렵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하고 그렇게 들것에 실려서 또 이불에 쌓인 채 구급차로 이송이 되는 장면입니다. 옆에 보면은 뭐 정청래 박찬대 의원, 뭐 김영진 비서실장 등 뭐 지도부가 보이고 같이 이제 들것을 밀면서 국회 본청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지금은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이라는 곳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오후에요. 병원에 함께 갔던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정권의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하면서 단식을 계속하겠다. 병원에 의료진이 있고 병문안은 현재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상태로 봐서는 좀 어제 이송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저희들이 좀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예. 이유는 이 대표가 물이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예. 해서 네. 물조차 섭취가 안 될 정도의 상태면은 이게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꼭 이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부득부득 예. 버티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서 저게 이제 아마 이송을 하게 됐는데 예. 잠깐 아까 저 직후에 제가 저 자리에 갔었거든요. 예,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말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약간 혼미한 상태였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뭐 이제 큰 네. 아주 위급 이렇게 상황은 위급 상황은 넘겼다고 아니다고 하니까. 하니까 네. 안심인데요. 네. 우선 뭐 하나 해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녹색병원에 지금 소속돼 계신 의사가 주치입니다. 이 대표의 원래 주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하루에 2번씩 바이탈 체크를 하고 하시던 분이 예. 이제 녹색병원에 소속된 분이시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급 상황이 생기면 네. 녹색병원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담당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권고를 했는데 네. 본인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예. 이송을 못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 7시에 그 방에 함께 있던 그 이제 박찬대 최고나 네. 그다음에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등이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예. 당황스러울 정도로 본인이 약간 이렇게 의식을 혼미하게 이렇게 반응이 되니까 예. 굉장히 놀라서 119를 부른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예, 뭐 네. 다른 왜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옮겼느냐인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이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 담당 의사가 속해 있는 녹색병원으로 정상적으로 예정됐던 대로 간 겁니다. 네, 뭐 사실 오늘 기사들이 왜 여의도 성모에서 녹색병원으로 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김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주치의가 녹색병원에 네, 소속된 그렇습니다. 원장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크게 의심 안 했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녹색병원을 또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아,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오히려 더 드네. 그 네, 우선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굉장히 위중했으면은 그 국회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옮겨가서 네. 응급실에 굉장히 오래 계셨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음, 가신 게 한 7시 정도인데 네, 뭐 10시 좀 못 돼서 네, 한 2시간 녹색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크게 그 당시에 응급실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이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야당 대표가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병원에 이송이 되고 뭐 이래서 야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좀 전에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액은 맞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겠다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단식의 개념과 범주가 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이게 단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소위 말하는 출구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있을 이 사법과 관련한 여러 절차들이 계속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텐데 이 대표가 이제 병원에 이송된 오늘 그러니까 아침 7시쯤 이송이 됐고 오전 9시쯤에 검찰이 이제 출근을 했겠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 200억 원대의 배임, 뇌물, 위증교사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러 국회에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인데 왜 민주당이 나서냐, 권력 남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덧붙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단식을 바라보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시각은 좀 명확한 것 같고 또 오늘 검찰의 영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서 영장을 쳤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 한다면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단식이라든지 뭐 오늘 병원에 간 거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영장을 쳤다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해석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시점이 좀 공교롭다는 것이죠.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듣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 출국 시간까지 맞춰서 영장을 쳤다.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이게 뭐 상황이 어떻게 위중해지고 뭐 이런 상황을 검찰이 고려하면 오히려 검찰이 그게 정치하는 거예요. 예. 원래 오늘 치려고 했다. 뭐 저는 이미 지난주에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수사 치려고 오늘 내일간은 뭐 치려고 예, 했을 거고 예. 저것까지도 고민을 했겠죠. 지금 본회의 일정까지도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걸 치면은 검찰은 계획돼 있었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검찰이 고려하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보자고요. 한 네. 2년 전쯤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다음에 다시 당대표까지 돼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은 그냥 내가 당대표로서 당과 국민을 그냥 볼모잡이하면서 방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사실은 저는 어려워요. 지금도 국회 지금 오늘 상임위 뭐 좀 막혔어요. 그 뭐 내일부터는 좀 전에 민주당 의총에서 내일부터는 다시 뭐 상임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국회 방해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법적인 문제만 드러내면 저는 국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여야 간의 협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모든 것을 사법 영역에 있는 문제를 자꾸 정치형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국민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여기에 이런저런 방법을 넣어서 재판 지연이 생기죠. 뭐 생각지 못했던 단식을 하시죠.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앞두고 또 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2건인지 3건이 있었대요. 네, 다 연기가 돼 있어요. 됐죠. 예.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한 것도 제대로 영장 실질 심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이제 국회를 언제 넘어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 넘어와서 처리가 됐는데 부결이 됐다. 그럼 영장 실질 심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기소돼서 재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재판이라는 건 또 2년, 3년 얼마나 걸릴지 몰래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국민 전체를 볼모로 민주당 의원들 전체를 갖고 볼모잡이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원론대로 수사를 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정치 행보를 좀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인데. 예. 검찰이야말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10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지금 수사한 거 치고 증거 하나 없고 이번 영장에도 보면은 증거가 제대로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날짜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실려가는 그 날짜에,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실려가니까 9시에 영장 치겠다고 지금 뉴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가기를 검찰이 좀 기다렸다고 보시는 지금 건가요? 봐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단식을 열흘 넘은 사람을 한 번이 아니고 2번 불렀잖아요. 저는 보통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 부를 때 검찰이 역대로 볼 때도 중요한 사건일수록 한 번에 제대로 딱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내고 그렇게 안 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정치적인 바람이 부는 거를 검찰이 즐기거나 오히려 검찰이 그 정치적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시키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정말로 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한 번도 와보질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사실 그 단식할 때 권익현 사무총장이 와서 직접 네. 대통령의 뜻도 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정치가 아무리 대결을 하더라도 기본 사람으로서의 저 도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불가피하게 나가셔야 되면 네. 최소한 정무수석이라도 비서실장이라도 그래도 한 번은 들여다보는 게 저는 인지상정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검찰권을 너무 진짜 남용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박해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장면 한번 복기해 보자고요. 단식 중에. 처음엔 전 토요일인가 언제 가신다고 해갖고 갔죠. 예. 가서 몇 시간 만에 나왔어요. 이 진술조서 사인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내가 가겠노라고 그 안에선 얘기했었다는데 나와서는 오히려 검찰이 또 부른다, 또 뭐 이런 옥시각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검찰에 출두해서는 그때 몇 시간 있지 않고 그냥 나오셨어요. 2시간 정도 사실은 하고 사실상의 수사는 전혀 있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지. 그러면 검찰 수사를 나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 하나, 2번째는 잠깐만요. 그거 하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인 안 한 거는 그게 그 이재명 대표 말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본인의 진술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진술 조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에게 이게 덮어 씌웠다는 잘못됐고 식으로 돼 있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말 안 한 거를 거꾸로 써놨는데 그걸 어떻게 사인합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되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술조서를 사인을 했었어야죠. 나 이제 이것 아니니까 안 할랍니다라고 나오는 거는 수사 안 받겠다는 거죠.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특별히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제가 너무 야박하게 개인적인 얘기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신들이 의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문제지. 거기에 뭐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단식하시는데 가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사법적인 영역을 자꾸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국민들을 혼돈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본질은 본질대로 처리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내가 당당히 수사를 받을 거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당히 가서 또 영장실심사를 받을 거고 라고 한다면 저렇게 그 위중하게 단식하시는 분은 왜 야박하게 놔두겠어요? 네. 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두 가지를 들었고. 수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걸 밝힐 책임은 검찰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피의자한테 이게 맞죠? 라고 확인받는 게 맞는 거지. 피의자는 방어할 권리가 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증거도 없이 막 계속 불러서 하는 거는 망신주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이 자기 무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조서도 얼마나 택도 없게 소설을 써놨으면 100페이지 정도 3분의 1만 검토하다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국회 상황으로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또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또 정치 또 굴러가니까요. 자, 국회가 지금 또 전쟁터가 될 예정인데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이 국회 상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대통령실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현장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라가 이지가 국가 수준이 이 정도 떨어졌어요. 이런 보수 단체들이 와서 방해 집회하는데 이 국가에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민생 파탄 책임져라.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했습니다.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모아서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구속영장 민주당이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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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파괴 분열 공작 민주당이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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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당의 모습이었고요. 방금 전에 정청래 수석 최고가 부당한 구속영장을 민주당이 막자. 그럼 뭐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당론인 겁니까? 저 정청래 최고의 개인적 입장일 수도 있고요. 저희도 당론이 뭐 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의총을 했고요. 내일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는 당론으로 부결이다 아니면 약속한 대로 가결이다 이러면 되지. 그걸 뭐 우리는 애매하지만 말씀 안 드리고 각각의 의원분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 소신껏 투표를 하고 이게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어제부터 여러 의원분들이 보면은 다 이거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부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구성 조직들 내에서도 부결시키라고 막 압박 넣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부결하면 되죠. 뭘 저렇게 어렵게 가요. 난 이제 페이지를 좀 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당론으로 가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 예, 지금 논의 중입니다. 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영장이 왔고 민주당에서는 맞불인가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냈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오늘 박광호 원내대표가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장면도 좀 보고 해임 건의안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총사퇴 얘기도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을 21일 목요일에 좀 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했는데 21일 본회의 두 분 현역 의원이시니까 참석을 하실 텐데 그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같이 표결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예, 커졌단 말이죠. 그래 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안건은 예. 아마 먼저 체포동의안이 의안으로 상정이 되고요. 예. 건의안은 법안들을 다루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맞불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최상병 사건의 이 국정농단 수사 외압 이 사건만 보더라도 국방부 장관 꼬리 자르기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장관들에 대해서 또 양평권도 있죠. 네. 국토부 장관. 네. 사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은 전혀 들은 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 그런 차원으로 제기를 결국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서 오죽했으면 총리를 해임하자까지 주장하겠나.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격 자세 보면은 마구 쏴 있어요. 그냥 방아쇠탕에서 쭉 막 가게. 예.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단식 시작할 때 대통령의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에 대한 문제 갖고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지난 주말 의총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한 내각 총사퇴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해임 건의안. 야당이 봤을 때는 지금 민생이나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총리도 해임을 해야 되고 내각 총사퇴하고 모든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인가?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과하다 민주당이. 과하고 그냥 지금 대표 구하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건드려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구 쏩니까? 아니면 조준해서 쏘는 겁니까? 책임자에게 화력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 게이트만 해도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안 하죠. 그리고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아예 방탄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불러서 토론해. 제가 국토인데 전문가 불러서 토론해하자 그러니까 그건 또 안 한대요. 아니 여야가 국정조사처럼 대화가 아니 가능할 국정조사처럼 수 있었던 권한 있는 걸 해야 진실을 가리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병 그 국방부 사건도 마찬가지고 저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 네. 그 책임을 각각 물으려고 했더니 네. 그러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정신없다고 하니까 총리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 오래 하다가 우리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한 얘기 결국에 못하는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네. 저희 원룸 코너 속의 코너 오후 한 컷을 해야 마음이 되는데 못했습니다. 속보만 전해드리면 오늘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 상실형이 나왔는데 또 예, 너무 사실은 오늘 참담했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전원 합의체여서 그나마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사법부마저 너무 참담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구여서 마음이 오늘 하루 너무 안 좋네요. 오늘 대법원 같이 가신 것까지 또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21일에 두 분 본회의 마치실 시간에 딱 맞춰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많이 들려주시고요.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지금부터는 서혜진 변호사, 심리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계획범죄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그동안 이제 계획범죄가 아니다, 우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재판에서 계획범죄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오늘은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계획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획범행이 아니었다, 정유정이 직접 불만을 품고 살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정유정의 변호인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계획범죄가 맞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고, 이렇게 변호인이 말을 한 것은 정유정과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접견 과정에서 정유정과 얘기를 분명히 나눴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증거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은 사실 우발 범죄를 좀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가장 우선이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유정이 지금 추가로 지금 살인 예비죄로 좀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된 그런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살인 예비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 이게 이제 지난주에 경찰에서 검찰로 살인 예비 혐의를 송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또 다른 앱에서 2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만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두 번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사님. 네, 경찰에 따르면 이제 본건 피해자 발생하기 수일 전에 네.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일단 20대 여성 A 씨를 알게 됐는데요. 그 산책로로 유인을 해서 살해하려고 했는데 행인들이 이제 지나가는 등의 이유로 이제 미수에 그친 네. 혐의가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10대 이제 그 남성을 이제 유인하려고 한 거죠. 청소년이에요. 네, 10대 B군이었는데요. 근데 채팅 내용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뭐 수술 경험이 있느냐, 뭐 혈액형이 뭐냐.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산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네, 산에서 보자 그러고 하고 예. 혈액형, 수술 경험 이런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 이 내용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이 네.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나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보면 아마 이 범행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유정의 입장에서는 지금 친목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방 안에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인적 상황, 피해 진술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채팅 기록이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예비에 그친 혐의로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과 오늘 이제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철회한다라고 하는 사이에 발생한 것이 이 두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술 번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 지금 계속 이제 우발 범죄를 주장하는 게 본인이 받게 될 형량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장 우선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두 건의 살인 예비에 대해서도 무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검찰에 넘긴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살인 예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예. 그렇다면 죄명이 지금 추가되는 상황이고, 그럼 정유정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형량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예.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론 전략을 펼칠 텐데, 그런 형량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난번까지 공판 준비기일까지 주장했던 그 우발 범죄, 그 부분은 철회하고 예. 공소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건을 진행해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진술을 철회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변호인 측에서는 특별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정유정이 이제 재판에 임했을 때의 자세인데, 지난번 공판 준비 기일 때는 직접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말을 하고 했던 건데 오늘 이제 첫 공판에서는 글쎄요 그 전해지는 그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보면 1시간 15분 정도 표정 변화도 거의 없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오늘 재판 상황이 전해지거든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략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정유정의 경우에 이제 수사팀에서 이제 언급한 이제 진술 태도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일단 부인을 하다가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서야 부분 인정하는 패턴으로 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는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부인을 하는 방식들이 있고 남탓, 책임 전가 이것 말고도 침묵을 취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아마 변호인과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증거 뭐 자료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조금 더 침묵을 유지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범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범죄는 아니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류의 침묵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범죄를 인정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했던 걸 철회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변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다를 게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법정에서는 어쨌든 지난번까지 주장했던 사실을 조금 번복하는 거는 철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그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발이라고 주장했던 사항을 뭐 철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쨌든 뉘앙스의 차이는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어쨌든 계획범죄를 인정한 거니까 재판 속도는 좀 붙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그 계획이냐 우발이냐 결국에 형량에 있어서 많이 이제 중요하게 판단될 요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사실상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좀 이제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판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재판 기일에 아마 할아버지나 뭐 새할머니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정유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렸을 때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증언을 한다고 하죠. 이게 아마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서 신청한 증인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정유정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죠. 그 뭐 할아버지 측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살았던 그 정유정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정유정 자체가 이 살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뭐 부인하거나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 양형에 대한 얘기만 좀 판단이 된다면 재판은 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원 재판 좀 짚어봤고요. 코너 속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재판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볼 내용은 아들 때린 아버지 그 재판이거든요. 사파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30대 아버지 A씨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중학생 아들을 때렸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그런데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도 늦은 시간에 친구가 전화를 한다고 해서 엉덩이를 60차례 때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일단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는데 자 변호사님 사실 이건 뭐 사랑의 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부도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아동학대로 일단 봤고요. 일단 이 아버지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도 이제 수강 명령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단순한 훈육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 정도도 크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는 않고
상습은 아니었다 예. 이렇게 봤군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아내와 예.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저희가 왜 주목을 했냐면 이 사건 재판 기사에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누리꾼 반응들이 다양했고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다양한지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까, 박사님? 댓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식에게 더 엄한 부모가 귀한 세상이다. 네. 좀 과하긴 했지만 잘못된 어떤 반복 행동을 고치려는 마음이라면 선처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에 좀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인가 봐요. 네, 지금 그래서 처음 뭐 입장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저랬을까 정말 이해된다라는 예. 식으로 좀 옹호하는 예. 입장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주먹질하는 아버지에게 배워서 아들이 장애학생 학폭한 사람으로 자란 거 아닌가 싶다. 네. 뭐 이런 내용, 부정적인 네. 내용도 있고 과격한 훈육과 아동 학대를 좀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옹호하는 글과 이제 좀 옹호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들의 누리꾼 반응이 다양하고 댓글도 많이 달린다는 건 박사님 우리가 사회가 아직 사랑의 매라는 이게 체벌 문화에 있어서 어떤 그 정립이 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주변에서 물어봐도 이런 부분에 예.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예. 특히 요즘 이제 학교 내에서 예. 아이의 문제 행동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예. 이 매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사람들이 조금 더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고 나도 어렸을 때 맞고 자랐는데 예. 뭐 큰 문제 없었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때 보상이랑 처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이게 아동 학대냐 뭐 훈육의 체벌이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벌이 금지된 조항이고 법적으로도 체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이 사안에서 체벌을 해도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학 이론에서는 처벌이라는 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이런 체벌 이제 효과인데요. 이 체벌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공포 효과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굉장히 효과가 없다라는 교육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론적인 정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성을 키워주는 그런 훈육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부모에게 어떤 법적으로 징계권이라는 게 아예 명시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없어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님. 네, 민법상에 네. 징계권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뭐 친권자는 자를 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예. 규정이 있었는데 이 징계권 조항이 2021년 1월에 이제 민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삭제가 됐고요. 사실 민법이 제정된 지 거의 61년 만에 사라진 건데 어쨌든 예.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 민법상의 어떤 이런 징계권 폐지하는 거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그 위원회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에 권고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민법상의 징계권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체벌하고 뭐 긍정적인 훈육을 넘어서 지나친 징계를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 추락 논란과 관련해서 사랑의 매 논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조금 온 사회가 좀 고민하고 같이 그 관계 정립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의 중심 보니보니 3대 보니 정희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니 오늘은 무슨 보니예요? 오늘은 두 가지 본인데요. 네. 가보니 그리고 배워본입니다. 아, 주말에 이분들을 보러 부산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주말 근무를 했어요 또? 네, 했습니다. 아. 지금 엄청 오랫동안 예. 장기 근무 중인데 예. 앵커들 혹시 카바디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카바디.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기사를 봤어요. 특히 네. 카바디 여자 국가대표 중에 우희준 선수라고 해가지고 뒤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특전사 장교로도 복무를 했다가 지금 카바디 국가대표가 된 독특한 이력. 그렇죠.
근데 사실 스포츠 자체는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네. 그 우희준 선수를 만나서 카바디를 배워봤습니다. 직접 만나서? 네, 오. 네, 아주 영광의 시간이었는데 네. 일단 카바디는 인도 최고 인기 스포츠예요. 힌디어로 숨을 참다라는 뜻인데요. 숨을 참은 상태로 상대팀을 계속 공격하는 건데 예. 이때 나 숨 참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카바디 카바디 하고 외쳐야 한다고 합니다. 카바디를- 카바디. 이렇게 계속 카바디, 아. 카바디. 숨을 쉴 시간이 없이. 네. 자, 생소하긴 해도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꽤 활약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남자 카바디는 2014년,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는데요. 여자 카바디는 아직 메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희진 선수를 비롯해서 여자 대표팀은 꼭 메달을 따겠다는 열의와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잘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니 배워보니 영상 보시죠. 이렇게?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뭔가 창고 같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약간 소리가 기합 소리도 들리고 뭔가 논의하는 소리가 들리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격투기 같기도 하고 술래잡기 같은 그런 동작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왜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결국에 이 다양한 경험들의 이제 교집합은 결국엔 카바디였던 것 같아요. 큰 미디어에 내가 비춰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카바디는 이제 어떤 종목이다라고 한마디를 하는 게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안녕하세요.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재빠르게 터치하고. 아, 저를 그럼 터치하면 끝. 오. 공격은 그냥 별다른 스킬 없이 어쨌든 터치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카바디란 단어를 계속 맞다. 외쳐줘야 돼요. 이 중앙선을 넘는 순간부터 응. 카바디. 아. 이거 같이 이제 터치도 하고 카바디 뭐 킥도 하고 카바디하고 터치를 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카바디 하고 돌아오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카바디. 나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수비. 수비수. 네, 수비수. 터치를 한다기보다 저를 아, 잡아내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못 잡겠지? 당연히? 아, 달려오면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따지 못했던 이런 아시안 게임에 대한 메달이 아쉬움이 계속 크게 남았었고 이거를 결국에 해소하지 않으면은 내 운동선수에 대한 좀 멋있는 마지막 그 점을 못 찍고 나가는 느낌이어서 안 되겠다. 군에 나중에 다시 재임용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마지막 아시안 게임을 나가서 내 선수 생활의 종지부를 멋있게 찍고 오자라는 생각에 전역을 결심했고요. 그전에는 좀 초반에는 실력이 없어서 못 떴다 하면은 그 마지막 자카르타 때문에 운도 같이 좀 안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운을 좀 믿어보려고. 늘 카바디 시합이 있고 축구 시합이 있으면 다들 축구 시합 보러 가시는 것처럼 경기장에서 응원을 많이 못 받을 때가 좀 많이 서러울 때가 많거든요. 올림픽 정시 종목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카바디라고 했을 때 아 말고 우아라는 말이 좀 나왔으면. 2주가량 남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동반 메달 꼭 따서 금이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카바디 종목에 대한 관심 끝까지 놓지 마시고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고 보니까 더 재밌는데 정본희 선수를 너무 많이 봐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었는데 네. 안 봐줬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엄청난 집중력과 순발력을 요하고 네. 온몸을 사용하는데 특히 손이 이래저래 어. 밟히거나 꺾일 일이 많다 보니까 선수가 그냥 이렇게 신용만 해줬습니다. 엄청 격렬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비인기 종목이라 아직까지는 뭐 지원 같은 건 잘 되고 있어요? 아, 사실은 이게 지원이 좀 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일단 훈련장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 선수촌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임시 훈련장에서 저렇게 매트 몇 장 깔고 힘들게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비인기 종목의 서름이라면 서름인데 선수들의 나이대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요? 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선수 숫자 자체도 많지 않고요. 기존 선수들이 부상 위험을 안고도 계속 경기를 뛰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선수들의 카바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네. 이번에 여자팀 당연히 메달 따고 남자팀도 또 메달 따서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카바디라는 스포츠 종목 오늘 아주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orque es lo más importante que le ha pasado a la humanidad, porque es la oportunidad de que podamos evolucionar, de que podamos crecer. Con base a las pruebas de ADN, las cuales se compararon con más de 1 millón de especies de las que se tienen registro, porque hay que recordar que aún no terminamos de hacer el registro de todas las especies de este planeta.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키도키 민키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이명웅입니다. 네, 보시면 연관어들 뭐 네. 콘서트, 티켓팅 예. 등등의 단어가 보이죠. 네.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뜨겁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거 갖고 지난 주말이 막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티켓이 오픈이 됐잖아요. 네. 이거를 예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2023년도 효도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일명 전국민 효도 대회. 이 주말 사이 티켓팅 썰 화제였는데 네. 그중에 이제 독특한 성공 썰이 있어서 함께 좀 만나보시죠. 네. 이게 뭐예요? 자, 저 두 분 사실은 안 그래 보이지만 생판 남인데 저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함께. 박수 치고 막 난리 났는데요. 네. 오. 카페 사장님이랑 손님인데 네. 카페 사장님이 도와줘서 티켓팅에 성공했다고 아, 예약 성공했다 이러면서 예.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군요. 진짜 좋아한다. 카페 계속 사장님 뛰시네요. 맞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장님이 직접 성공서를 올렸는데 예. 네. 지난주 이제 티켓 오픈 날에 한 손님이 왔는데 7시부터 초긴장 상태였대요. 아. 그 이명웅 콘서트 너무 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장님이 도와줬는데 네. 와, 그 어렵다는 그거를 어.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 옷 입고 있는 애기가 이제 귀 막고 있어요. 너무 막 소리 시끄러워, 지르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번 네. 티켓팅이 진짜 역대급이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역대급 피켓팅, 이제 피 튀긴다고 해가지고 피켓팅이라고 불리는데 이번에도 이제 티켓 오픈하고 1분 만에 1분 9만석 전석이 매진됐어요. 9만석. 예. 최대 트래픽 기록이 370만. 한 번에 370만 명이 몰렸다는 경쟁률이 거죠.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러면. 네, 이게 인터파크 티켓 역사상 최대 트래픽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이명웅 씨도 한 예능 프로에서
본인 콘서트 티켓팅 해봤는데 대기자만 50만 명 떠서 실패했다고. 본인이 거 해봤는데. 맞아요. 썰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팬이 이명웅한테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예. 제발 큰 곳에서 콘서트를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설 올린 사장님도 영상 올리면서 이 정도면 호남평야에서 콘서트를 제발 좀 해달라 호남평야. 이렇게 썼습니다. 한 2, 30만 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보네요. 근데 워낙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암표 가격이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서 뭐 2장에 180만 원 이런 보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또 팔린다고 하죠. 어. 그 소속사에서 무조건 취소시킨다, 강력 대응한다 했는데도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네.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팬심 이용하는 거 진짜 나쁜 거죠. 이게 우리 제작진 어머님께서 이제 올렸는데 해봤는데 네. 지금 가격 보면은 850만 원까지. 뭐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격은 일단 저렇게까지 올라 그러니까 있다. 저렇게 암표 팔아서 사면 소속사가 취소시킨다고 하니까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아까 그 영상 진짜 인상 깊네요. 순수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맞아요. 언제 네. 저렇게 기뻐해봤나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팬들도 이 영상에 훈훈하다 네. 그리고 따뜻하다 공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명웅 씨가 또 직접 등판을 해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또 미담 제조기. 네, 저도 눈물이 나네요.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은님의 앞날이 늘 건강하시길 저와 영웅 시대가 늘 응원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까지 또 달았습니다. 아, 이름도 얘기해주고 네, 개 탔네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도 사실 개 탄 적이 있어요. 어, 임영웅 뭐예요? 씨 축구 보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네. 네, 개 탄 그래요? 사진 이걸로 여기저기 자랑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자랑을 훅 치고 들어온다고? 네. 아 진짜 대박인데요? 사진 채우기 바로 빼주시죠. 이거 언제예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네, 난리가 났죠. 티켓 예매 성공한 건 네, 아니죠? 저희 엄마가 저 방송한 때보다 네. 저 사진 보내줬을 때 제일 네. 좋아하더라고요. 저것도 임영웅 씨가 대단하죠. 오늘 과연 방송을 봤을 것인가? 댓글 좀 달아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연관어 쭉 보이시죠? 케이블카, 속초, 뭐 네. 구조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또 단풍철이어서 또 설악산 또 가야죠. 네. 가을 설악산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절경이잖아요. 단풍철 앞두고 설악산 등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이 표지판 때문에 맞아요.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비탐방로, 정규 탐방로가 아닌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인데 문제는 사고 당한 시신 사진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장면을 모자이크도 없이 그냥 표지판으로 만든 건데 이제 모자이크는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야 되니까 모자이크를 친 건데 모자이크도 없이 저렇게 표지판을 세웠다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는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었고요. 그 추락 당시 모습이 그대로 담겨 그러니까요. 있어서 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일반 등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은 일반 등산객들은 갈 수 없는 비탐방로. 비탐방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경고 차원에서 설치가 됐고 사전에 이제 허가받은 암벽 등반객만 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실제로도 실족사가 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자이크를 안 한 사진이었으면 좀 충격적인 사진일 텐데 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과하다는 반응이 많긴 한데 예. 의외로 또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가족 동의는 받고 썼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진의 수위가 너무 높다. 아, 반면에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들어가지 말라는데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들어갈 필요 있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충격요법으로 이거 보여준 거다. 뭐 네. 이런 거네. 설악산 국립공원 쪽도 충격요법을 쓰려고 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불법 탐방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실족사도 또 많은 구간이었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충격요법이 아. 필요해서 사망자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현재는 안내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저 사진은 쓰는 게 부적절했죠. 네. 맞아요. 좀 과했어요. 예. 어쨌든 매년 꼭 한두 명 이렇게 네, 사망자가 설악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25명이 이곳 등반하다가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좀 경고를 하고 싶은데 좀 이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은 꼭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키워드 볼까요? 자, 의외의 키워드인데 바로 라임입니다. 네. 라임? 네, 연관을 볼까요? 뭐 쌀국수도 있고, 네. 뭐 음료도 있고, 뭐 등등 단어들 보이시죠? 갑자기 근데 라임이 왜 화제가 됐나요? 그쵸. 예. 이 과일 그 라임이에요? 예. 라임 맞아요. 예. 초록색 라임. 예. 아주 황당한 사진이 올라와서 이 온라인이 떠들썩했거든요. 아. 예.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이죠. 라임을 자르고 있네요. 자르고 있습니다. 잘 안 잘리죠? 네. 이 페루에서 나온 가짜 라임이에요.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하얀색?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이요? 네, 인터넷으로 라임을 샀는데 반으로 잘랐더니 저렇게 스티로폼 공이었다는 거예요. 잘라볼 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요리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자, 라임 넣어야지, 짜야지 하고 봤더니 저렇게 스티로폼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르기 전까지도 모르고 저렇게 자를 정도면 진짜 라임처럼 보여요. 만들었나 봐요. 근데 네. 저렇게 만들 정성이면 진짜 라임을 파는 게 낫지. 그렇죠. 안에 어떻게 든 겁니까? 저걸?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가격 때문이었는데 요즘 남미에서 라임 가격이 완전 치솟고 있대요. 네. 그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 레몬이랑 라임 수확이 급감을 했고요. 레몬이랑 라임 가격 벌써 2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남미에서는 체감이 큰 게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는 과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미에서는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가 기승인 거고요. 이분도 좀 싸게 사려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스티로폼이 왔다고 합니다. 이 가짜 음식 뉴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그 가짜 달걀도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맞아요. 한번 기억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거 예. 진짜 달걀처럼 생겼었는데 네.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모르고 먹은 사람도 진짜 많대요. 네. 공정도 복잡합니다. 해조물에 온갖 화학물질 섞어서 만드는데 먹으면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하고요. 네. 자, 2번째로 가짜 미역도 있어요. 아. 이건 좀 성의도 없어요. 그냥 검정 비닐봉투 이렇게 헐. 미역처럼 찢어가지고 담아놓은 건데, 근데 뭐 아주 잘못 봐야지만 미역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하네요. 좀 이거. 심하죠, 저건. 네. 자, 이건 가짜 버블티인데 버블티의 버블을 폐타이어로 만든 거. 이 엑스레이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위에 폐타이어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을 하려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고 먹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그 아이들 먹는 분유를 가짜 분유로 만들어가지고 가짜 분유 사태 있었죠. 아이들 8명이 또 사망하고 네. 30만 명이 병원 진료받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 분유 먹고 목소리도 쉬고 뭐 구루병 진단받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돈 조금 더 벌자고 이런 일 벌이는 거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다른 건 몰라도 건강에 직결되는 건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그렇고 불법 등산, 거기에 가짜 음식도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감기 조심 꼭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